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박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표는 뭐 고발인이나 또 피고발인으로 검찰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뭐 한 번도 뭐 누굴 고소해 본 적도 그러니까 이 활동하기 전에 고소해 본 적도 없고 고소 당해 본 적도 없고 경찰서도 거의 가본 적이 없고 모범사무소 하셨네. 예, 했는데 양화대교 올라갔을 때. 두 번째 올라갔을 때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거든요. 그 두 번째 올라가니까 그 기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올라갔으면 어쨌든 뭐 왜 올라갔는지 뭐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주가 이뤄야 되는데 저기 올라간 사람 고시생이 내려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금 차가 밀린다 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쳤는데 내려가니까 이제 경찰이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내려가니까 바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서는 귀가했고 예 했는데 뭐 언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연락이 와가지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면서 뭐 그때 한 1시간 이상 뭐 한 2시간 정도 받았나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 받아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좀 이거는 빼달라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 끝나니까 이게 지장을 찍더라고. 지장을 막 여러 장을 막 계속 찍더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운데도 계속 찍고 또 고친 거, 풀거 갖고 또 찍고 고친 부분 계속 찍었죠. 그다음에 제일 끝에 또 내 이름 옆에 또 찍고 그렇게 하죠. 계속 찍더라고.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도장을 갖고 가는데 도장 안 갖고 간 사람은 이제 지장으로 찍으니까 기분이 좀 더럽죠. 또 잘 안 지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하고. 이제 사건이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문자 받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사건인 그 위에 집으로 혹시 연락 와서 아니요, 기소유예했다는 말도 없지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문자도 없고. 이거 찍었지요. 예, 찍었어요. 이거 저 피아노 같은 저게 아니라 다 작성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OMR 카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문을 찍으라고 안 하던가요? 그건 뭔가 하면 그거는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검찰에다가 보내는 이 범죄자라는 확인이에요. 그냥 조서만 받고 도장 찍고 오면 그건 참고인이거나 그는 이제 피의자로 갔을 때가 확실할 때는 이렇게 OMR 카드 같은 데다가 또 별도로 또 한 번 더 찍어 지문을 그거 찍었네. 근데 안 했다는 거는 이 사건에 있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넘겨받아서 이거를 기소유예했을 때 또 이 문제에 대한 뭐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게 시끄러워질까 봐 그냥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들고 검찰 캐비넷에 아마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요. 제가 이제 대선 전에 그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였죠. 후보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민사소송 내용은 당신이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1인당 1원 해가지고 2만 명, 2만 원 해가지고 이제 상징성 자본이었죠. 대선 전에 그렇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게 그때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뭐 또 변론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공판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주변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오라 그런다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2번 안 가면 그게 뭐 각하되느냐? 그래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 한 번 오라 그러고 지금 안 부르고 있는데 좀 빨리 불러줘야지 또 고시생들 가서 또 기자회견하고 빨리 손해배상 하라고 좀 할 텐데 부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그래서 보통이면 가면 저는 뭐 많이 다녔죠. 근데 한 번도 안 찍고 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소년시를 남부지검이 불러서 3번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손혜원이가 피해자 아니에요? 피의자니? 피의자죠. 그러면 피의자를 한 번도 안 부르고 피의자의 동생이 참고인으로 3번 불려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예, 예. 한 번 정도 불러서 먼저 물어볼 수는 있어. 그 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또 좀 다른 게 있으면 피의자의 말과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래? 괴롭히려고 하나요? 왜 그리고 계속- 또 참고인의 이 전화기를 가지고 그 뭡니까? 이 뭐라 그러는 거고 저기 디지털 예. 그 포렌식요? 포렌식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참고인 전화기를 포렌식을 하자. 그런 게 있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범죄 혐의자도 그게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범죄 혐의자도 포렌식에는 그럼요. 개인 정보가 다 있고 네.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참고인 포렌식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실컷 불러서 몇 시간 조사를 하고든 지장을 안 찍었다. 관인을 안 찍었다. 그러고 가라고. 그럼 왜 안 찍냐고 하니까 이미 제출이다. 이미 제출이 뭡니까? 고시 공부했으니까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소송법적 용어라 가지고. 예. 그 이미 제출이라는 거는 내가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뭐 고발인이든 가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놈이고 처벌해 달라고 서류를 들고 가가 자 이거 제출합니다. 이게 이미 제출이고 또 내가 만약에 비고발인이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반박하는 내 자료입니다라고 제출하는 게 이미 제출이지. 어떻게 검찰에서 불러다가 다 이렇게 치가지고 묻고 그러면 끝나면 출력해서 틀린 거 있냐 봐라 그러고. 제가 그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찍고 이렇게 하지. 검찰이 물은 걸 가지고 이미 제출한다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전화해서 왜 이런 이상한 조사를 했냐 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 주장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 너무 오만하고 건방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확인을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면 물론 뭐 모든 걸 다 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할 정도의 사안이면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거나 예. 노라거나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지 왜 저렇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요즘 뭐 문재인 딸이 어디 갔고 왜 갔고 뭐 하냐고 또 무슨 경호원이 몇 명이 따라갔냐 하니까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손혜원이가 지 불리한 거는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말 안 하고 아주 저는 대통령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도 저는 이제 공직자들이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 안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철학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랬죠.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질문을 안 받고 이제 다 청와대도 질문을 안 하고 자꾸 뭐 답변을 안 하고 질문 안 받고 이게 어떤 국정 기존국 하면서 말은 소통하겠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요. 손혜원 일을 언제 조사할 거냐고 기자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기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언제 조사할지 우리 마음이다. 그리고 브리핑하지 않겠다. 뭐 이쯤 되면 뭐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이게 참 맞습니다. 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예. 법을 제일 준수하면서 그 형사소송법 절차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완전히 그냥 거꾸로 하고 자빠졌으면서 묻지 마라. 그건 뭐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다. 굉장히 오만하죠. 그러면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법을 집행하는 문재인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해야지.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검찰의 말에 대해서 또 재반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놈의 나라는. 뭐 A라고 물으면 뭐 B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 C라고 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거짓말이든 잡아떼든 뭐라고 말을 해버리고 나면 청와대 대변인이고 문재인 부부고 그 뒤로부터 뭔가가 이 공방전이 전개 안 되는 그러면 기자들이라는 게 뭐 하려고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괜히 또 열받았네. 뺄 필요도 없는 예. 자. 예. 최근에 로스쿨의 변호사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이 합격률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예.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가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제 로스쿨 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 300명, 400명 모여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달라 뭐 그런 시위를 했는데
작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9.3%였습니다. 50% 가까이. 왜 그렇게 떨어졌었어요? 합격률이 예. 뭐 한 80% 하다 왜 떨어졌냐.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절대 평가입니까? 상대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는 몇 점 안 되면 예. 무조건 가락이고 그래서 상대 평가는 점수가 몇 점이든 예. 뽑는 게 상대 카트라인이 평가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트라인이 있다면 절대 평가 아닙니까? 상대 평가죠. 상대 평가. 절대 평가는 예. 일정 점수만 넘으면 다 합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일정 점수를 못 넘는 사람이 많아서 40%대 합격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니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 예. 방식은 아니고 이 방식은 이제 그 상대 평가인데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에 예를 들어 1,600명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등수를 뭐 100점부터 쭉 점수가 촘촘히 있다가 예, 예. 1,600 등의 점수가 예를 80점이다. 그럼 80점까지 합격시켜주고 그 나머지 79점부터는 다 이제 불합격시키는. 그러면 합격률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40%대로. 그게 이제 왜냐하면요. 과락이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 떨어진 사람들이 예. 다음에 또 보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또 보면 다음에 보는 그 로스쿨생들이 2,000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떨어진 재수생들. 재수생이 로스쿨 500명이 또 오는 거예요. 예. 그럼 2,500명 중에 1,600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00명 중에 뽑다가 500명이 더해져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의 자체가 자꾸 이제 이 뭡니까 고시낭인, 예. 고시폐인을 그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도 고시 공부를 5년, 10년씩 한다고 그거 없앤다고 지금 이 고시 제도를 없애놓고 이제는 로스쿨 낭인, 로스쿨 폐인이 지금 누적되면서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맞습니다. 촉발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노하는 부분이 뭐냐? 요거는 먼저 분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지금 처음에 한 80% 내다가 50% 떨어졌는데 지금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 없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뭐 필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로스쿨 출신을 기피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죠, 소장님. 이게 80% 90% 대부분이 붙는 시험이 돼버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붙는 시험이 돼버리면 누가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대충 해도 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자격 고사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 형편없는 돌팔이 법조인이 양산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고 특히나 힘없는 약자들이 입게 되고 그러면 저는 법치주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저는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하면 저는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정말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이 로스쿨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로스쿨 출신들이 과거의 사시 출신들에 비해서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째,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2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예. 깊이 있게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고 가장 큰 이유가 사법연수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의 교수진이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부장검사급이고 다 그 현직 판검사들이 간부들이 그렇죠. 거기에 가서 교수를 하죠. 실무에 정통하신 분들이 정말 실무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연수원 시스템이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한 200등, 400등까지 빅 로펌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서 자기가 판검사 되기 위해서는 또 경쟁이거든요, 안에서.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에 피나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 나오면 꼴찌로 나와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나오는 경우가 되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법대는 법대가 아닌 사람이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3년 만에 법 이론도 다 떼고 실무까지 다 떼가지고 어떤 시장에 나온다? 이는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뭐 6개월짜리 연수를 어디 변협에서 합니까? 뭐 변협도 하고 뭐 로펌 같은 데서도 하고 연수를. 연수를.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법 실무를 적용하는 거. 읽어서 외우는 거하고 또 그거를 실무적으로 배우는 거. 뭐 15생활을 또 오래 하는 거하고 그게 완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본인이 시험 점수를 이렇게 제대로 이 주간식 객관식을 풀기 위해서 특히 주간식은 알아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년씩 누적되면서 공부해서 예. 이제 이렇게 이 사시 시험을 통과하고 예. 또 그러고 난 뒤에 사법연수원에 가서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예. 실제로 적용하는 그렇죠. 부분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판검사 예. 경험이 뭐 20년쯤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예. 이렇게 직접 교습을 받고 그렇죠. 또 파견 나가서 예. 또 시보도 하죠. 하고 예. 이런 거 하고 현재 로스쿨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예.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해력 차이에서는 차이 나죠. 그 아는 거하고 또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르고 우리나라 제도가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로스쿨은 미국 제도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미법계 국가입니다. 뭐냐 하면 예. 판례에 따라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법조문을 찾지 않습니까? 예. 살인이 일어나면 살인이 우리 형법 몇 조에 있나? 그 법조문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계는 살인이 일어나면 이런 사건이 어떤 판례가 있었나? 그렇죠. 미국에 우리가 그 법정을 다룬 예. 재판 과정을 다룬 영화를 보면 예. 전부 판례. 그렇죠. 예. 뭐 누구의 케이스, 예. 뭐 예. 누구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했다. 예. 그런 어떤 판례 연구죠. 예, 그래서 판례 잘 찾으면 되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로펌에 먼저 입사해가지고 일하다가 너 변호사 자격증 따와 이러가 로펌 가서 그냥 따와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그렇고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법계인데 우리나라 같은 조문, 예를 들어 살인에 처한다라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쟁 중에 적에게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지 않습니까? 예.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 강도를 해서 살인을 죽여도 같은 살인이지만 이걸 달리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있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법리를 깊이 있게 알아가지고 적용하고 아무튼 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가 어떤 대륙 법계 국가인데 그러니까 제도를 미국 제도 판례 잘 알면 되는 미국 제도를 들여놓고 맞지도 않는 우리 지금 대륙법계 조문을 위주로 그 대륙법계 국가를 하고 있으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나 진짜 우리에서러운 게요. 예. 로스쿨 출신들이 지금 판검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나오고 있죠. 검사가 나오고 있죠. 판사 나지 않았어요? 대석 판사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사시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상당히 했던 사람들이 예. 그 경험자 중에서 판사나 예.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선거로 뽑죠. 예. 네? 그리고 예. 또 뭐 간부들은 선거로 뽑고 예. 또 나중에 거기에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예. 검사나 예. 이렇게 이 판사로 가는 부분에는 예. 이 변호사의 상당한 경력이 인정받는 사람이 그렇죠. 판검사가 되지 예. 곧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로스쿨 나왔다 해가지고 검사로 가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 배심원의 결정이 또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보완 장치가 있죠. 예, 예. 그런 판사, 검사 사이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로스쿨에서 본격적으로 판검사가 배출이 되기 시작하면 예. 이건 나중에 수사나 재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또 열받는데요.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의 어떤 변론 한번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수사를 한번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판사가 판단 한번 잘못해가지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어떤 민사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패가망신하고 이런 사건, 이런 피해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시에서 거기서 판검사로 발령받을 정도의 사람은 사시 공부 과정에서 예. 이 온갖 종류의 판례나 또 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암기나 숙지가 다 이해가 다 네, 되죠. 상당히 된 사람들만이 예. 판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다 그 과정에서 도태되잖아요. 도태되죠. 사시 붙어가지고 판검사 안 되고 그냥 바로 변호사 개업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률을 높여라 뭐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해가지고 저희는 무슨 소리 하냐 폐지해라 그래 오늘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은 지금 10년째입니다 이게 벌써 10년째입니다 로스쿨 했는데도 아직도 논란이 있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저는 실패한 제도이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로스쿨은 예,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기자랑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제 생각이랑 비슷하대로 이 기득권들이 로스쿨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보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준비하면서 얘기했는데 소장님이 국회로 좀 가셔가지고 기득권을 좀 때려 부술 수 나도 있는 기득권이 나를 안 좋아해가 내가 국회에 가는 걸 기득권이 너무 안 좋아해서 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거기 가려고 아닙니다, 소장님. 하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기득권 타파에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라도 국회의원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그래 싫다는데 뭐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예. TV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죠. 예. 원래 교통방송의 운영 취지는 뭐 때문에 옛날에 없었잖아요. 서울교통 방송. 예. 그러니까 왜 생겼습니까?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이 어떤 서울 어떤 교통의 또 원활한 운영 처음엔 라디오로 하다가 요즘에는 또 무슨 케이블 TV에도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 SO로. 예. 그래서 저는 서울 방송에서 무슨 교통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특징이 좁은 공간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차량들이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방송인데 김어준이가 교통방송에서 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뭐 저기 오늘 이 녹화하는 날 기사를 보면 김규리 영화 배우가 또 김어준이 다음에 하는 시간에 교통방송에서 진행을 하는데 뭔 제목으로 뭔 프로를 진행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김규리가 진행을 맡는다라는 것만 결정됐다고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방송이 교통보다는 정치적인 왜곡으로 특정 정치 편향성으로 더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돈은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 돈도 서울시 박원순이 내는 겁니까? 아니죠. 서울 시민의 세금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이 합쳐져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방송 중에서 교통방송이 최고의 정파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방송인데 자,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5년마다 재임용이 된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5년마다 재임용이 된다. 예. 그거는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교통방송 직원들 다수가 교체되고 또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권에 휘둘린다는. 예. 그러면 이런 방송은 원래 이 교통방송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 예산은 이렇게 지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혈세 낭비죠. 네, 한국당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할 때 교통방송 운영에 대한 예산 감사 이런 걸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정치 방송을 하고 또 편향된 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권 우호적이니까 이런 걸 좀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그런 본연의 방송 취지에 맞게 방송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뭐 자유한국당에 뭐 투쟁을 하라 이러면 그때부터 막 힘이 빠져갖고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자, 전행지 유명 대학 총장들이 지금 뭐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각각 했어요. 자, 먼저 서울대학교의 오세정 이분 뭐 원래 교수 출신인데 안철수한테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로 최근까지 그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을 하다가 서울 대 총장 선거 나간다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학종의 투명성을 높여서 입시 불신을 해소하겠다 이래 말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저기 교육부나 이게 이제 상위 기관이 교육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또 이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하니까 뭐 저 위에서 이런 얘기 이제 하라고 뭐 오더가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 이런 말들은 제일 하나만한 얘기들이고
이렇게 저는 이제 교육 단체들 모일 때나 행사 있을 때 가면 교육만큼 정직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지.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서울대 총장이 예. 고등학교에서 기록하는 학생 종합 기록부의 투명성을 서울대 총장이 무슨 수로 높입니까? 제가 이분한테요. 네. 학종의 투명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고 밑에서 써주니까 그냥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학종이 투명해집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근데 과연 이분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장난 같은 말들을 굉장히 거기 어디냐. 제가 왜 좀 약간 이런 좀 험악한 말을 하냐 하면요. 제가 이제 그 교육 단체들 행사 같은 데 많이 갔었습니다. 작년에도 대입제도 때문에 많이 가고 가면 정말 그 영양가 없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뭐 사산업 대비 우리 아이들의 행복, 뭐 아름다운 삶, 뭐 지극히 추상적인 주관적인 이야기. 네, 뭐 아이를 위한 교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교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가고 싶은 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학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워딩이 이제 비슷한.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만큼은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뭐가 문제이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고칠 건 고치고 네. 합의해서 갈 건 가야지. 뭐 이런 말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하나만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염재호라고 고려대 총장을 하다가 임기를 다 이제 그만두고 물러난 사람이 또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입시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생 85%를 심층 면접한다. 자,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뭘 공부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짧은 면접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3년에 대한 학생의 분석을 하겠다. 입학사정관과 교수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 잘 치는 게 대단한 능력이냐? 그럼 뭐 시험 잘 치는 게 대단한 능력이냐라고 물으면 시험보다 더 중요한 학생의 입학 자격이 있다. 뭐 부모가 돈이냐, 부모가 재산이 얼마고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준비할 때는 어떻게 보냐 했는데 제가 왜 이거는 이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15분 동안 3년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이제 특목고 나와요. 자기 말로는 그러네요. 15분에서 30분간 이렇게 학생 이 입학 정원의 3배수에서 5배수를 이렇게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 입학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한 4천 명쯤 안 되나요? 예? 4천 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4천 명의 3배면 12,000명이고 4천 명의 5배는 2만 명이에요. 그럼 학생이 2만 명을 15분부터 30분씩 면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것도 정해진 입시 기간 안에요. 그 뭐 부모, 지역, 뭐 출신 고등학교 이런 거 보고 이제 싹싹싹 하겠죠. 말씀하세요. 그 4명의 교수와 6명의 입학 사정관, 10명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예? 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번 조경태 의원님이랑 토론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이 왜 그 학종을 좋아하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또 이제 같은 말씀 안 드리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학들이 특목고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특목고, 특수목적고, 뭐 과학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그런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애들 한 3등급이라도 뽑는 거죠. 또 지역의 강남이가 이제 K대가 그 강남 학생을 또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K대학이 무슨 스카이 중에서 또 입시가 그런 부분에 제일 좀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흔히 소문이 좀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학생을 뽑아서 있기 때문에 학종을 좋아하고 이렇게 15분 만에 학생을 평가를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실한 이 검증도 아니죠. 이게 뭐 15분 만에 그 학생의 3년의 어떤 과정을 어떻게 정말 이 학생의 역량을 보고 잠재 능력을 보고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AI 모양이야. 한번 쫙 스캔을 해버리면 예. 쫙 해버리면 학생의 막 지난 시절의 행각이 파노라마처럼 쫙 나오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쭉 15분 만에 보니까 운 좋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서울 뒷걸음질 치다가 운 좋으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뭐 로또 주식 로또 비슷하니까 학부모들도 아 잘하면 우리 애도 혹시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수시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냐 지방은 수시가 유리하다 뭐 이런 잘못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대 총장까지 한 사람이 지금 퇴임 직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3년 동안은 뭘 공부했는지 본다. 시험 잘 치는 게 대단한 능력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는 제한돼 있고 좋은 직장도 제한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예 뽑기를 하든가 제비 뽑기를 하든가 아예 로또처럼 안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비 뽑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사회가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시험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게 그 능력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 뭐 그냥 놀다가 시험 보면 잘 볼 수 있습니까? 그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사고력, 어떤 독해력 여러 가지 지적 사고를 요하고 또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근성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왜 시험 잘 보는 게 대단한 능력이나 그럼 그분은 그러면 뭘로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 사람은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심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것도 특유의 기득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마 고대 경영과 교수 출신 거예요. 그 고대 경영과가 융통성이 아주 많은 데죠.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 기득권들 마인드고 진짜 또 이런 생각하면 부불 끓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고시장 오면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기회가 닫힌 나라면 망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죄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죠. 이게 그 어떤 계층 상승이 닫힌 사회에서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자존감 패배의식에 빠지면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없는 집의 자식들은 시험 잘 보는 게 대단한 능력이지. 그걸 깎아내리면 그럼 없는 집 자식 뭘 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이 앞잡이인 입학사정관이나 일부 교수의 주관적 판단 능력이 객관적인 시험 능력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대 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죠. 참.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무슨 그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짠맛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류층의 기득권의 이런 인사의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이렇게 엄서제 깜깜이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이라고 이종계 대표는 이름부터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요. 뒤집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염재호 고대 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돌연변이거나 좀 미쳐서 그런가 좀 그런 생각까지 좀 보여요. 근데 다 넘어가고 있어. 이게 아주 자랑스럽다고 주요 언론에 인터뷰로 나온 거예요. 그 시험이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런 걸로 6.25 폐허 속에서 이만큼 일군 겁니다. 그러한 공정한 제도가 공정한 시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잘 본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만큼 나라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능력을 왜 무시합니까? 그럼 뭘 해야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능력이? 부모 잘 만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전에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검은 머리, 한국인, 외국인, 사실은 한국 사람 돈인데 중국 사람 돈처럼 해서 만들어 나가. 최근에 무슨 영리병원에
무슨 뭐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뭐 그렇게 문을 닫았다. 이러더만은 이제 내국인을 치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어요. 제주도를 상대로. 자, 이제 처음부터 이 영리병원은 내국인 치료하려고 부자들. 그렇죠. 그래서 영리병원이지. 이놈들이 처음부터 외국인 치료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비판했어요. 영리병원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외국인 전용이라서 내국인은 전혀 관계없으니까 허용해준다 해놓고는 만들었다가 문 닫고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 문 닫아갖고 손실이 뭐 1,000억이다. 이러면서 이 강남에 뭐 성형외과 무슨 성형과 어?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돈처럼 해서. 그런데 이제 내국인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행정 소송까지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편법을 동원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이제 제가 원격 의료나 더 나아가서 의료계에서 무슨 뭐 의료에 영리화를 곳곳에 도모해 준다. 결국 목적은 영리병원. 이제는 대기업들이 의료법인이나 무슨 의료복지법인하고 관계없이 전부 그냥 병원을 장사처럼 하게끔 해서 이제 막 호텔 끼고 리조트 끼고 병원하고 이제 그렇게 갈 거다. 그러면 공공 의료라는 거는 이제 서민들의 한마디로 동네 병원 다 망하고 서민들의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서민이 병원 한번 가려면 서너 달씩 기다리는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판이 열릴 거다 했는데 딱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해 안 가는 거는 의사들부터 이런 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한다 해야 될 건데 남일같이 쳐다보고 요 근래에 이제 뭐 의사들한테 정부가 사기친다고 하니까 떠들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문재인 케어의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 예산이 지금 작년부터 확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 이것도 다들 그냥 무관심해요. 영리병원에서 돈 많이 벌면 한국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뭐 외국인 상대로 돈 버는 게 죄냐. 기업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핵심이 이 영리병원 허용이에요. 그런데 딱 이 앉으면 누우려고 드는 게 그렇죠.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 영리병원들이 계속 허용이 돼가지고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 한번 가는데 진짜 뭐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 사립병원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공립병원으로 완전히 대별되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질 낮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이 그 소장님 방송 아니면 이런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래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재미없다고 하면 황장수는 자빨이다. 재미없다는 건 다. 자빨을 그랬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의료보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료보험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 박정희 정권에서 말기에 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체계를 구성했고 얼마나 세계적인 제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회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온건하게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틀을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뒤집어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뭐 그래서 뭐 좌파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뭐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소장님 정도의 그런 어떤 기업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회 정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이렇게 보수의 방향, 이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저는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득권 수구 꼴통적인 그런 캐캐 묵은 모습으로 계속 가면 뭐 선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 변해야 안 돼. 세상이 변해야 그때 또 의논해서 실천하자는 것은 거짓말이죠.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더라도 계속
대화를 하고 예.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고 또 까발리고 예.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세상이 좋아지면 돈 되는 일에 살피지 이런 일을 왜 다룹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감히 좀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기업을 바라본 시각을 보면 반기업이 아니라 어떤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 예를 들어 기업은 뭐 나쁜 거에 이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게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고 반칙 쓰지 말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지 이게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이게 정치생이 들어가서 좀 조심스러운데 좌파들이 반기업성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맨날 데모해가지고 뜯어내고 뭐 나만큼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그렇죠. 저런 부분을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좌파라고 수용해야 된다. 수용할 수 없다. 저걸 갖다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그렇죠. 방법이 없다고 시종 일관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참 뻔한 글을 갖다가 다들 쏘가 넘어가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딱 결과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뻔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